지난주 아주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었었죠. 주가가 워낙 크게 폭락하는 바람에 아마 작년 10월이 또다시 생각나면서 아마 트라우마를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달 장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뭐 제가 있었어도 여러분께는 어떤 말씀을 드렸을 거냐면은 역시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발해 방향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 학문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3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똑똑해서가 아니라 항상 말씀한 정말 바보처럼 너무나 많이 당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저한테 당신 한국경제TV에 출연해서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전 딱 두 가지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 워낙 뛰어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첫 번째는 바로 월봉을 많이 말씀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월봉에 대한 개념은 기술 분석이 아닙니다. 월봉은 곧 추세이고 그 추세는 오로지 펀더멘탈,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서 빅쇼트 영화 보신 분들 계십니까? 빅쇼트에서 소위 그 많은 월가의 괴짜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다시 뒤집어 보면 뭐 월가의 천재들이죠. 바로 여러분들 배트맨의 주인공으로도 나왔던 크리스찬 베일이 역할 맡았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은 모든 지표가 버블을 얘기하고 조만간 미국이 정말 버블로 인해서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를 이미 알아내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소위 빅 픽처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찾아보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펀더멘탈, 다시 말씀해서 경제적인 분석은 빅 픽처는 커버가 가는데 디테일에 약합니다. 다시 말씀해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빅쇼트에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들을 보면은 이제 조만간 경제 지표가 꺾이고 미국이 무너져 내릴 텐데 타이밍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미 매도 포션, 소위 그걸 우리가 숏 포션이라고 하죠. 빅쇼트라는 것은 내려가는 쪽에다가 강하게 베팅을 거는 것을 갖다가 빅쇼트라고 하는데 너무 일찍 매도 포션을 해서 너무나 많은 손실을 처음에 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또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 베일의 아주 알짜 고객이죠. 그 정말 알짜 고객까지 와서 나중에는 욕을 하면서 떠나가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매매할 때는 항상 빅픽처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디테일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 빅픽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종합주가지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월봉에 대한 개념은 바로 단순하게 이게 조만간 꺾어지겠구나, 조만간 좋겠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매크로적인 시각 외에 하나의 타이밍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월봉을 이렇게 참 많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이 한국 경제 와서 한 일이 뭐가 있냐면 역시 종합주가지수 분석입니다. 저는 항상 어느 자리에 저를 초청하던 항상 저는 먼저 시장부터 먼저 분석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도 그렇고 아마 이번 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몇몇 종목군들은 위로 올라간 종목이 있겠지만 투자자분 중에서 그 몇몇 종목군에다가 배팅을 쏴봤자 얼마나 쏟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종합주가 분석을 항상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미 앞에 4월 달에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4월 때 주가가 올라갈 때 이게 다시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소위 롱 패턴을 주지 않으면은 이 5월 달의 주가의 방향은 만약에 월초 대비 음봉으로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또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멀쩡하게 잘 상승했던 미국 증시가 뭐 계속해서 올라갈 것처럼 보였었죠.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에 주가가 대폭락을 줬을 때 이렇게는 엠파동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장이 미니멈 3개월 정도는 얘가 뻗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해서 이미 3개월 동안 올라갔었고요. 또 아래 공포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때도 기적으로 60선만 안 깨면은 아래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꽃길 파도 갑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게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이번에 5월 달 처음으로 제가 매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이번에 S&P 500 기준으로 3,000포인트 가까이 가면은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 바로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사실 투자 피치에서 했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아침에 지금 제가 방송한 시간 8시니까요. 아마 어르신들이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투자 경험이 많이 오래되셨던 분들. 참 묘하게도요. 주가가 멀쩡하게 가다가도 좀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 오면 항상 악재가 터져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참 이거 과학적으로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가 내려가다가 들만한 자리가 오면 또 꼭 호재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아침잠을 쫓아내고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우리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오늘 김종철 나오니까 도대체 종합 뭐라고 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먼저 결론부터 하나 딱 먼저 치고 들어간다면은 일단 얘는 이대로 그냥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얘가 작던 크던 두루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제가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장이 미국 증시가 거의 3,000포인트 가까이 2,940선서부터 3,000포인트 사이가 S&P 500 기준으로 매물선이었는데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조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조정받으니까 우리 그냥 와르르 밑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갈 것 같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문제도 느닷없이 트럼프에서 2천억 불에 대해서 10%에서 25%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두드려맞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경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경제에 국제 정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트럼프의 트위터로 인해서 또 아마 기사를 보면 거기다가 뭐 트럼프 쇼크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를 다 욕할 겁니다. 과연 트럼프가 정말 물론 주장의 입장을 봤을 때 무지하게 잘못하는 거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욕을 먹어 쌀지 모르지만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까라는 것도 한번 냉정하게 뒤져봐 봐야 될 겁니다. 왜요? 지금 이것은 결국은 미국의 생존권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분께 전체적으로 국제정치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점점 왜 다른 나라 주가는 직전 고점이나 한 3분의 1까지 갖다 놓는데 우리 왜 2200선까지 못 갑니까 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이었죠. 예전에 한참 유행어였던 모 교수님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타이틀대로 지금 뭐 시간을 제가 이것만 계속 쓸 수 없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것은 다른 곳에서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급한 대로 일단 저거부터 긴급 처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비상구 없는 거 할 때 두 가지 비상구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짧은 비상구고 두 번째는 건 긴 비상구고 논란의 여지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짧은 비상구. 일단 지금 주가가 위에서부터 거의 3,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얘는 그대로 빠질까요? 일단 먼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 문제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요. 이건 그냥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방법으로 간에 해결의 실마리는 찾겠죠. 하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콜드워 2라는 것을 예전에 이미 말씀 적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 또 혹은 앤더스 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이 방송 보셨으면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은 소위 미소 냉전 시대에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주변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한 모든 나라들로부터 소위 친미적인 부분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역할을 했어야지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하나로서 사실 그 이전에는 소위 보호무역주의였다가 1944년도에 프레튼 우주협약 이후에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1944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유무역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식민지 삼았겠죠. 우리도 식민지를 당해봤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문을 활짝 개방해서 일본 제품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미국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2001년도에 자기가 안 되는 중국을 WTO로 가입시키면서 많은 물건들을 미국에서 팔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가장 그때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저희 대한민국 코리아입니다. 왜? 우리는 수출 주도형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미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제는 구소련과 대항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소련은 무너진 지 오래고 지금 러시아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어요. GDP는 러시아는 우리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은 3대 패권 중에서 유일하게 갖지 못했던 것이 뭐라고 말씀냐면 에너지 패권이라고 했습니다. 군사 강국, 그다음에 화폐 패권, 딱 하나 에너지만 자급자족이 안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에너지까지도 자급자족이 됐었습니다. 전 세계가 평화로워야, 특히 중동 지역이 평화로워야 유가가 안정되고, 유가가 안정돼야 국민 생활은 물론이고 미국의 경제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그동안에 미국이 소위 국제 경찰을 좌우하면서 전 세계를 조용하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뒷배경인데, 이제는 소련도 없어지고 이제는 셰일오일 때문에 중동이 시끄럽든 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에다가 미국의 대사관 깃발을 갖다가 꽂으실 정도로 모든 것이 확 변해버린 이 국제 정치가 결국은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런 것이 있죠.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죠. 그 호랑이 새끼가 커서 첫 번째 미국을 위협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바로 일본입니다. 그때 미국은 단호하게 일본한테 얘기했죠. 너 맞고 꿇을래? 아니면 알아서 꿇을래? 알아서 꿇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1985년도에 바로 프라자 협정이었죠. 엔화가 무려 1년 만에 2배나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 결국 스스로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에 들어갔던 것이 바로 1985년도의 프라자 협정이었습니다. 미국한테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넘버2가 미국의 GDP의 40%만 넘어가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일본은 그 커트라인에 걸리면서 결국은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은 소련을 대항하기 위해서 키웠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는데, 이게 너무 성장해서 남바 아니었던 미국을 위협하게 됐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꿀리게 됐던 것이 일본이고, 지금도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친미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제 어디가 커졌습니까? 중국입니다. 가만 놔둘 수 없겠죠. 근데 중국은 너무 커졌어요. 이건 뭐 GDP 40%가 아니라 엄청나게 커진 상태에서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미국이 똑같이 중국한테도 요구 조건을 하는 거죠. 맞고 꿇을래? 아니면 그냥 그대로 꿇을래?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중국의 사상을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의 사상은 예전에 덩사오핑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덩사오핑 시대에는 소위 뭐 흑묘 백묘를 아시죠? 바로 덩사오핑 시대에는 소위 도광 양회 정신이었습니다. 도광 무슨 뜻입니까?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서 몰래 양회, 기운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동안 어디든 간에 미국과 부딪히면 부딪히지 말고 피해 다니라는 것이 바로 덩사오핑의 유언이었죠. 그게 바로 도광 양회 정신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렇습니까? 시진핑 세대부터는 달라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는 제가 누누이 여러 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작년에 금제가 터졌을 때 곳곳에서는 금세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이거는 엔드레스 워가 될 것이다. 요번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2천억 불에 대해서 10%에서 20% 관세 매기는 거, 저는 이거는 조만간 해결되는 쪽에다가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돼도 또다시 제2문제, 제3의 문제, 이것이 계속 곳곳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뒷배경들이 주르륵 깔려져 있습니다. 왜요? 지금 중국은 예전에 1985년도에 일본과 같지 않습니다. 꾸러 그러는데 너무 컸어요. 예전에 꾸러글 때 일본에 우리가 보통 예를 얘기한다면 꾸러글 때 일본은 초등학생 정도, 중학생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꾸러 그러면 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어디까지 자랐느냐? 거의 청소년입니다. 심이팔팔합니다. 그러면 지금 덩사오핑 이후에 시진핑은 뭐가 달렸을까요? 중화민국 사상입니다. 전 세계 중심이 중국이고 중국이 가장 화려했던 그때 그 시절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시진핑의 2050 중국몽, 그리고 그 앞에 대표적인 것이 2025 소위 제조업 프로젝트. 모든 제조업을 자급자족을 하면서 첨단 기술의 넘버1으로 올라가서는 것이 바로 시진핑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전 일본처럼 그냥 꿇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번에 거의 다 돼간다 그러다가 갑자기 뒤집어진 사연 아시죠? 그게 무슨 뭐 트럼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 다혈질이어서 아니면 돌 플러스 아이러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뒷배경에 중국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계속 요구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기술 이전에 대한 강제적인 문제, 그리고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서류로 완전하게 그걸 갖다가 확약받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중국은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할 때 많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트럼프는 압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갖다가 문수상으로 기록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 시진핑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광양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진핑은 프랑스의 국교 기념일에 프랑스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중국은 이제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함부로 코털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도광양해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시진핑, 중국 목을 꿈꾸는 시진핑, 이게 단순하게 해결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한국 중시 그런 비상은 없는가라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을 가서 보시면요. 지금 미국은 위에서부터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3,000선 근처에 가자마자 S&P 기준으로 밑으로 조정받고 있는데 참 주가는 묘한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냐면요. 그렇게 혼자는 외롭게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도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꺾어졌냐면 20선 쌍봉, 5일선도 쌍봉으로 친절하게 모양을 다 만들면서 떨어집니다. 약했던 우리나라 증시도 꺾어질 때는 혼자서 꺾어지 않고 쌍보로 꺾어지는데 지금 미국은 어떠냐? 다행스럽게 외보로 밑으로 꺾어지고 있습니다. S&P 기준으로 바로 어디서 꼬랑지를 달고 있냐면 60선 근처에서 꼬랑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만약에 반등을 주면서 시도한다면 우리도 계속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지금 장이 미국이 무너져 내린 장이면 비상고는 없습니다. 그냥 타이타닉호가 돼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다행스럽게 미국은 위에서부터 꺾어지는 게 순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에서부터 우리가 쫀과 신호라고 얘기하죠. 쫀에는 걸렸어요. 이 정도 올라가면 두드 맞을 것이라는 그 쫀에는 미국이 딱 정확하게 걸려서 2,950과 3,000 사이에서 S&P가 조정받고 있는데 나중에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현재 5일선 외보로 꺾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조만간 미국은 밑에서부터 5일선 상수로 전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반등 타임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짧은 비상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큰 비상구는 어디 있을까요? 이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증시의 해답을 중국에서 찾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 밑바닥에 겼을 때 올해 중국의 주가 상승률을 여러 개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또다시 관세에 대해서 이게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취한 조치는 뭡니까? 지준율 인하입니다. 2008년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위기에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금융 완화 정책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소장군은 우리나라 증시에 해답은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항상 어려우면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항상 제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세수다에 두 개의 물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경제에 대한 물이고 하나는 금융에 대한 물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나라든 간에 경기가 어려우면 부양책을 씁니다. 정부 주도의 부양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중심의 부양책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중심의 부양책이 바로 재정정책, 적자재정이죠. 재정정책과 그다음에 감세정책입니다. 이미 트럼프는 바로 감세정책을 했고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재정정책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추경예산 6조 7천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정책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뭐 세금은 좀 올라가니까 이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재정정책입니다. 근데 이 재정정책 6조 7천억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IMF에서 공고하는 사항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9조, 10조 이렇게 나오는데 6조 7천억? 그것도 여기에 못 빼고 여기에 못 빼고 했을 때 과연 경기가 제대로 살아날 것인가? 이게 6조 7천억 꺾고 경기가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 주도화에 그런 정책이 없으면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거기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증시가 비상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로 금융정책의 완화입니다. 근데 여기 걸림돌이 있죠. 그 걸림돌이 뭡니까? 바로 금리를 작년 11월에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해서 금리 올렸을 때 가장 큰 부분은 뭐였습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 근데 미국이 당분간 금리 올릴 가능성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부담감이 작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또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도 서울이나 아니면 말씀했던 강남 아니면 소위 마용성 이런 데나 이 집값이 올라가지 다른 지방 이런 데는 거의 뭐 초토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고할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걸 해봅니다. 그러면 금융정책이 하면 여러분 중에서 조금 공부하시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소장님 지금 환율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그러면 환율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은 딱 그거 하나에만 영향받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역사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렸던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돈가치를 떨어진다는 거고 금리 올린다는 것은 돈가치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올리면 환율이 급등을 하고 모든 돈들은 미국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레건 대통령 시절이 바로 미국이 초고금리를 때렸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1970년대에 소위 비용 인플레, 석유 파동이 두 번 일어나면서 73년도와 79년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물가가 치솟았죠. 물가를 끌어내려야 되니까 소위 비용 인플레를 줄여야 되니까 금리 올릴 수밖에 없었고 금리 무려 몇 퍼센트 가까이 갔습니까? 무려 20%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때는 환율이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이고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오히려 이것이 더 기억이 많이 남을 텐데요. 2004년부터 2006년도에 미국 무려 17번이나 금리 올렸습니다. 그럼 미국이 계속해서 17번이나 금리를 올리고 그린스판 의장 시절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달러가 강세하면서 보이고 모든 돈들이 미국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미국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 성장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돈은 그쪽으로 빨리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게요. 만약에 지금 추경 예산 지금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는요. 단순하게 이게 해결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니들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 팔아먹어. 그거 내펴야 되죠. 이제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활짝 열었던 문을 미국은 계속 닫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얘는 다시 자유무역을 할 거라고요? 커다란 착각이십니다. 이게 바로 국제정치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계속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의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이들은 계속 자유무역 쪽에서 보호무역 쪽으로 계속해서 자국의 산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니까 러스트벨트 지역도 나오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빼앗겼던 일자리를 찾아오겠다 해서 대통령 난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옛날처럼 문 활짝 열고 쉽게 해서 우리는 봉처럼 살게 니들 와서 여기서 장사해. 절대 이제 미국은 그렇게 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패권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패권전쟁입니다. 하지만 패권전쟁 뒤에 또 하나의 숨은 밑그림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이건 뭐냐? 바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은 그냥 우리가 주변 군피파 정책, 그러니까 미국만을 생각하는 보호무역 정책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나쁜 거지만 이제 미국은 다시 자기네만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회귀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큰 미끄럼은 뭘까요? 그런 큰 미끄럼은 뭐냐면 경기가 이대로 죽었을 때 아까 되겠죠. 정부에서 수준 재정 정책을 충분히 쓰고 이철 총재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단 추경 예산을 포함하지 않는 경제 성장률은 2.5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들을 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가능성이 작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가장 큰 맥점은 뭐냐? 비상은 결국은 유동성입니다. 왜요? 이미 중국이 그래서 주가 올라갔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동성을 확보를 해줘야지만 되죠. 물론 지금 당장 금리 내린다 이런 얘기 못하죠. 부동산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작년 11월 달에 금리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금리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금리 내린다. 그럼 또 이것도 또 면이 안 서겠죠. 하지만 하반기에 경제지표가 나빠지면 반드시 한국은 유동성을 분명히 공급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부분 때문에 비상문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어보죠. 그러면 소장님 여기서 보면 주가가 비상구 아까 짧게는 미국이 올라갈 때
길게는 하반기에 이게 돌아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지금 주가가 월초 대비 음봉으로 밑으로 때리고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가더라도 역풍을 맞으면서 가야 돼요. 이게 다시 밑에서부터 반동을 주더라도 5월 달에는 계속 올라갈 때마다 바람 위에서 나를 맞바람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죠. 한국에서 서울에서 워싱턴 갈 때는 13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워싱턴에서 서울 올 때 14시간 옵니다. 왜? 맞바람을 받으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5월 달에는 일단 바람은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위로 올라갈 때는 일정 부분 리스크를 관리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다만 워낙 많이 내려와 있고 또 미국도 현 상태에서 뜰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물 위로 코를 내밀면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조금씩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